안녕하세요. 중훈쌤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잘 복습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증산작용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인 포도당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입의 그림을 보고 광합성이 어떤 건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입이 있고 입에서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광합성이라는 장소가 우리 계속 말했죠. 엽록체, 엽록소라는 초록 색깔의 색소가 있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분홍색의 빈칸은 어떤 거였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었고,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의 빈칸은 뭐였어요?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게 필요해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 슬슬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잎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 즉 CO2겠죠. 잎의 어디를 통해서?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뿌리에서 흡수를 하면은 흙에 있는 물을 뿌리가 흡수를 하면은 그게 줄기에 있는 물관을 타고 잎을 통해서 물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빛, 이산화탄소, 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어떤 거였나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와는 다르게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된대요. 역시 잎 뒷면에 있는 기공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데 이 기체는 바로 산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은 세 글자로 포도당이었죠. 포도당이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뭐가 된다? 녹말이 된다. 즉 원래는 포도당이 합성이 돼요. 광합성 결과. 근데 이게 녹말이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는 수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은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수용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수용성이 있는 포도당은 그 후에 수용성이 없는 녹말로 전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광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복습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등장했던 이 기공이 과연 어떤 구조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뿌리, 줄기, 잎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증산작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정리한다는 시간을 가지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방금 말했던 이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되는, 즉 양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알면 될까요? 우선 먼저 증산작용의 정의부터 볼게요. 증산작용은 쉽게 말해서 잎에서 물이 증발돼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식물체 내의, 아까 어떤 게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식물체 내의 물, 즉 H2O가 물이 이 뒷면에 아까 어떤 거? 기공은 이제 공기 기자에 구멍 공자인데 공기가 드나드는, 공기가 출입하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걸 바로 이제 증산작용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식물의 잎에서 왜 증산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증산작용을 왜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그럼 써볼게요. 증산작용의 역할, 굉장히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돼요. 물 이동의 원동력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단순히
물을 흡수하는 곳이 뿌리이기 때문에 계속 뿌리에서 물이 흡수를 하고 잎에서 증산작용은 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흙 속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요? 바로 뿌리로 가요. 그리고 이게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잎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이게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크게 과정이 뿌리, 줄기, 잎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잎에서 계속 물이 빠져나가요. 공기 중으로. 그래서 뿌리에서 잎으로 들어온 물이 계속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잎은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 뿌리는 흙 속에는 많은 물이 있는데 계속 뿌리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게 돼요. 즉 이렇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기울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계속 뭐가 생긴다? 물의 이동이 생기게 돼요. 즉 잎에서 빠져나가는 물만큼 그 부족한 물의 양을 뿌리, 줄기, 잎으로 관통되는 그 물 줄기를 뿌리에서부터 끌어당긴다. 즉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리에서 계속 물을 끌어당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잎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볼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증산작용이 온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여름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고, 이 땀이 나서 증발함으로써 여러분들 열이 식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기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변의 열을 가지고 나가요. 따라서 식물이 여름철이나 햇빛이 쨍쨍할 때 아무래도 햇빛이 받는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기화열로 열을 가져감으로써 온도를 낮춰서 식물이 잎이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서 강한 빛을 받더라도 식물이 큰 피해를 받지 않고 광합성을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것 역시 광합성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의 역할 크게 두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자,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어떤 건지 정의와 본격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증산작용 하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기공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공이 어떤 건지도 또 알아봐야겠죠. 밑에서 기공이 어떤 건지도 알아볼게요. 두 번째 기공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을 했는데 기공은 식물 앞면에 있나요? 뒷면에 있나요? 네, 식물 앞에는 구멍이 없고 식물 뒷면에 바로 이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식물 뒷면에 있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출입하는 구멍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공이 어떤 건지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잎의 단면, 즉 여러분 여기 있는 잎을 잘라가지고 이 단면을 본 건데, 여기 보면은 표피가 있어요. 표피는 잎의 겉면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잎의 앞면, 이건 잎의 뒷면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잎의 앞쪽, 잎의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한 층의 세포가 표피라고 보시면 돼요. 겉에 세포층. 이 안쪽에 보면은 안에 조직이 보이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관이 줄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잎에도 있는데, 여기 지금 물관이 보여요. 물관이 보이고 여기 밑에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이동하는 곳이고 체관은 이따 배우겠지만 양분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간단히 적어볼게요.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이동하는 곳이고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곳인데, 이거는 줄기와 잎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잎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잎 보면 잎맥이 있는데, 잎맥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뭐가 나온다? 기공이 나오죠. 여기 보시다시피 잎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잎 뒷면에만 이 기공이 존재를 하는데, 기공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강낭콩 모양의 세포가 붙어 있어요. 이 각각을 공변세포라 그래요. 즉 공변세포 몇 개? 두 개가 모여서,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기공 한 개를 이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뭐가 모여서 무슨 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한 개의 뭐를 생성한다? 기공을 생성을 한다. 두 개의 공변세포가 한 개의 기공을 생성한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기공의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이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는? 기공에는 엽록체가
존재를 해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기공이 닫혀 있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기공이 열려 있을 때의 모습인데, 닫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이 작은데 열려 있으면 확실히 구멍이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기공을 이루는 이 공변세포예요. 이 공변세포를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 때문에 가운데 기공이 생기죠.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 때문에 기공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표피에는 여러분 엽록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기공을 보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초록 색깔의 알갱이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 초록 색깔의 알갱이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바로 엽록체라는 거를 배웠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기공을 둘러싼 이 겉에 이 바깥쪽 이 부분이 바로 표피란 말이에요. 이게 표피인데 이 표피를 잘 보면은 초록 색깔의 알갱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표피가 아닌 기공 부분에는 선명하게 이 초록 색깔의 알갱이들이 보이고, 이 알갱이들은 광합성을 하는 뭐다?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엽록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표피에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공에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시 사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공변세포에 양 끝은 붙어 있고 가운데 떨어져 있죠. 이렇게 양 끝이 어떻게 돼 있다? 양 끝이 붙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 끝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공변세포의 양 끝, 어떤 거? 자, 공변세포의 양 끝이 붙어 있어서 기공을 이루고, 이때 산소와 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드나드는지를 볼 건데, 여러분들 기공은 아까 선생님이 공기가 출입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 즉 수증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출입 관계를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식물 잎에서 봤을 때 포도당은 흡수가 된다, 즉 들어가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즉 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산소의 경우는 바깥으로 방출된대요. 따라서 뭐예요? 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산소 같은 경우는 방출되기 때문에 아웃,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증산작용 자체가 보면은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즉 방출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여서 역시 산소와 같이 아웃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그리고 물,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의 출입 방향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과연 공변세포가 붙어 있어서 왜 기공이 생길까인데,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선생님 옆에 기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기공이 닫혀있는 상태고, 이거는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열려있는 상태를 보시면은 닫혀있을 때는 이 안쪽 세포벽이나 바깥쪽 세포벽이나 길이가 비슷한데, 열려있을 때는 안쪽의 세포벽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바깥쪽의 세포벽은 더 길죠. 즉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공변세포, 즉 기공을 이루는 공변세포를 봤을 때 이 안쪽의 세포벽의 두께와 그리고 이 바깥쪽의 세포벽을 비교를 했을 때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더 두꺼워요. 여러분들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잘 늘어나지가 않겠죠. 두껍기 때문에 늘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그림 보는 것처럼 이 공변세포가 팽창할 때 안쪽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안쪽은 늘어나지 않는데 바깥쪽은 늘어나고, 이때 중요한 게 아까 양끝이 뭐라 그랬어요? 양끝이 붙어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양끝이 붙어있지 않으면 팽 하고 떨어질 텐데, 양끝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팽창할 때 당연히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가운데 뭐가 생긴다? 여기 보이는 기공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공이 생기는 이유는 공변세포의 세포벽을 봤을 때 기공 쪽의 안쪽 세포벽의 두께가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보다 어떻다? 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기공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을 기공과 공변세포 측면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포도당이 과연 식물 곳곳에 어떻게 이동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광합성 산물, 즉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이 어떻게 이동되고 저장되고 사용되는지를 볼 건데요. 우선 먼저 그림에 대한 걸 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광합성 일어나는 과정을 다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역시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물이 공급이 되죠? 여기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빛, 햇빛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여기 있는 물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물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즉 밑에 있는 뿌리에서 여기 있는 줄기를 통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여기 있는 잎을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줄기에 있는 이 물이 이동하는 파란색 간의 간이 무슨 관일까요? 바로 물관이 될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물관, 파란 색깔의 관에서 물이 이동해가지고 잎으로 물이 공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도당, 여기는 포도당,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 O2가 되겠죠. CO2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산소도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바로 어떤 거다? 여기 있는 포도당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합성되는 형태는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이 지금 어떻게 돼요? 녹말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게 아이오딘 반응이었죠. 그리고 녹말로 전환되고 끝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가 양방향이에요. 즉 녹말이 다시 포도당으로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의 일부를 이제 잎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양은 바로 다 녹말로 전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성 형태는 포도당인데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포도당이 다 녹말로 전환이 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는 뿌리나 여기 있는 줄기나 뭐 다른 어린 잎이나 여기 있는 열매, 꽃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는 이 녹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변형이 돼요. 이 녹말이 어떤 걸로 변형이 되나 여기 있는 어떤 거 설탕으로 변형이 돼요. 즉 합성된 거는 포도당이고 저장된 건 녹말인데 이동하는 거는 다시 설탕, 우리가 아는 그 단 설탕 맞아요. 설탕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물관과는 다르게 설탕은 이제 노란 색깔의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아까 물관은 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설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해요. 즉 설탕이라는 양분이 필요한 곳이 아래쪽일 수도 있고 위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관과는 다르게 위아래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설탕이 필요한 열매나 밑에 있는 뿌리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물이 이동했던 그 파란 색깔의 관을 물관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노란 색깔의 관을 무슨 관이라고 하냐면 체관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잎의 잎맥에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체관이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엽록체가 나오는데, 엽록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겠죠. 따라서 이제 엽록체에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포도당과 녹말이 축적이 될 텐데요. 자, 보세요. 광합성 결과 합성되는 양분의 종류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포도당이었어요. 광합성 결과 합성되는 형태는 포도당이다. 이 합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성되는 게 포도당이라는 거죠. 같은 말인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 광합성 후에 바로 전환이 돼서 뭐가 된다? 저장이 된다. 이 양분은 뭐였어요? 아까 봤듯이 녹말이었죠. 즉 잎에서는 광합성 결과 합성되는 형태는 포도당인데 이게 바로 저장되는 거는 녹말이라는 다른 형태이다. 이게 잎에서 낮 시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을 이룬 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 잎에서 다른 기관으로 뭐가 된다? 이동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동이 되는데 이 형태는 설탕이었어요. 즉 포도당과 녹말이 잎에서 합성이 된다면은 이 합성된 녹말이 잎에서 다른 기관으로 뭐하는? 이동되는 형태가 어떤 거다? 여러분들이 아는 설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지금까지는 대부분 포도당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녹말에 이어서 설탕이 나왔어요.
합성되는 형태, 저장되는 형태, 이동되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양분의 종류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활동지를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운반된 설탕은 땡땡땡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그랬는데, 자, 잎에서 또 다른 어린 잎 혹은 밑에 있는 뿌리나 다른 줄기 그리고 열매 등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이동했을 때 이 설탕 형태로 그대로 남기보다는 다시 종류가 전환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환이 되냐? 다시 녹말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류뿐만이 아니라 지방이나 단백질 형태로도 전환이 돼요. 즉 양분이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활동지는 3칸인데 일단 운반된 운반된 설탕은 녹말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저장된다. 3칸이기 때문에 이거 3개 쓰면 되고 포도당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표가 나와 있어요. 아까 수용성이냐 수용성이 아니냐가 나와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잘 녹는다. 이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말해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수용성이라고 그러는데 포도당은 잘 녹고 아까 녹말은 잘 녹는다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어요?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탕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여러분들 설탕물 먹어봤죠? 설탕은 되게 물에 잘 녹아요. 따라서 역시 수용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아까 봤던 것처럼 포도당은 맨 처음에 광합성 결과 합성되는 형태, 그리고 녹말은 저장되는 형태, 그리고 설탕은 이동 혹은 운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동, 운반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나왔던 포도당, 녹말, 설탕이라는 양분에 대한 형태와 수용성의 종류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기에 있는 활동지에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를 한번 채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 중에서 어떤 형태의 양분을 저장하는지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2가지 경우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맛있는 포도나 그리고 좀 먹다 보면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양파 같은 경우는 저장되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실제로 포도당은 포도에 많은 당 성분이라 그래서 이름이 유래가 돼서 포도당인 거예요. 그리고 양파도 단맛이 나는 이유는 역시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고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는 탄수화물, 녹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우리 흔히가 이제 전분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녹말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탕이 열매나 줄기로 운반이 돼가지고 포도당 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활동지에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증산작용에 대한 개념을 공변세포와 기공을 통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포도당 그리고 녹말 그리고 설탕 측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지만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점점 끝으로 다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잘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번째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식물도 호흡을 하는데 호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광합성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배울 건데 아마 식물의 호흡이 광합성과는 좀 반대되는 양상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꼭 복습을 잘 하고 호흡은 다음 시간에 쌤과 함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